프랑스 대혁명, 막스 갈로, 박상준 옮김, 민음사. 오늘은 사부 2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791년 6월 말, 파리는 폭우를 쏟아내는 갑갑한 폭염에 짓눌려 있었다. 그리고 루이는 튤리리 궁의 거처에 갇혀 정원이나 테라스에서 산책도 하지 못하고, 물론 숲에서 말을 타거나 사냥도 하지 못하며 고통을 받고 있었다. 고용병과 지원병이 합쳐진 국민방위대가 잔디밭에 막사를 세웠다. 보초들은 쉬지 않고 순찰을 돌았다. 국민방위대가 언제나 왕족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왕비의 방을 포함한 모든 방문은 열린 채로 놔두어야 했다. 루이는 이 애국자들을 골탕 먹였다. 루이가 테피스트리 뒤에 숨는 바람에 경비병들이 걱정이 되어 열쇠가 없는 문들을 부수려고 공병 둘과 척탄병 12를 원군으로 불러왔다. 짐은 여기 있소. 테피스트리 한 귀퉁이를 들어 올리면서 왕이 말했다. 국민방위대든 의회 위원들이든 심지어 라파에트 장군이든 상관없이 자기를 조사하러 온 이 애국파들의 불편함을 확인해보는 일이 즐거웠다. 라파에트와 위원들은 의회의 대다수 여론을 반영하고 있기에 도주라는 용어를 결코 쓰지 않고 납치나 여행에 대해 말했다. 튤리리 궁을 떠나기 전 방에 남겨둔 프랑스인들에게 보내는 성명을 언급했지만 이는 어떤 대신도 서명하지 않았고 군주에게 어떤 책임도 지우지 않는 아무 가치 없는 글뿐이라고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왕은 불가침이며 그렇게 판단할 수 없으며 다시 한번 헌법에 대해 선서할 때까지 직무 정지될 뿐이라고 반복하여 말했다. 루이는 조금씩 안심이 되었다. 그는 백성들과 당통, 데몰렌 같은 코르들리에 클럽 회원, 그리고 로베스피에르를 따르는 자코벤 클럽이 공화국이나 필리프의 섭정을 강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의원들 대부분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가늠해 보았다. 오를레안 국장은 필리프 에갈리테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그는 모든 개인적인 야망을 포기한 척했다. 그러나 그의 지지자들인 작가, 소데를로 르 라클로, 당통 등은 필리프 오를레앙이 왕국의 계승자, 섭정 혹은 국왕 대리관이 되도록 왕위 폐위를 위해 계속해서 운동을 벌였다. 그러지 않는다면 카이사르 같은 인물이 독재를 선언할 것이다. 그는 라파에트일 수도, 왕이나 그 가족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면 벽돌 하나씩 파리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편지를 룩셈부르크로부터 국민의회에 보낸 부의 후작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부의 후작은 그가 왕의 납치에 책임이 있다고 확언했다. 루이는 의회의 대다수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놀랐으며 여전히 조금씩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루이는 침착해야 했다. 그리고 왕을 괴롭히지 않으려고 정중하게 자기 말을 듣는 의원들에게 왕은 헌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게 해야 했다. 루이가 라파에트에게 말했다. 나는 이 여행에서 잘 알았소. 내가 틀렸다는 것과 혁명에 대한 충성이 일반적 의견이라는 것을 말이오. 그는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바르나브의 말을 듣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바르나브는 돌아오는 여정 내내 왕비를 보호하기 위해 근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남자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마음을 사고 그녀에게 조언할 수 있기를, 고인이 된 미라보의 자리를 차지하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안 될 것이 무엇인가. 바르나브는 의회에서 선언했다. 모든 이들이 혁명을 멈추는 것이 공동의 이익이라고 느껴야 할 겁니다. 패한 이들은 사태를 되돌리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혁명을 고정하는 일만 남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르나브의 입장을 견고하게 해주어야 했다. 그는 듀포르, 라메트, 라파에트, 심지어 CAS와 함께 열혈 애국파, 그 호랑이들에 반대하는 이들에 속했다. 그리고 루이는 튤레르로 돌아온 후 매일 이 야수들이 절규하며 욕설을 외쳐대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철책 뒤에 있었다. 그들은 루이 15세 광장에 모였다. 국민방위대들은 그들을 물리치고 해산하며 입을 다물게 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하루가 저물 즈음 신선한 산들바람을 느끼기 위해 루이가 창문에 다가가면 절규하는 욕들이 솟구쳐 올랐다. 바보, 돼지, 배신자, 비겁자. 사람들은 루이의 피를 뽑겠다고, 그를 잘게 자르겠다고, 그의 심장을 뜯어먹겠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왕비가 다가가면 채찍으로 때려 가죽을 벗겨내야 할 투아농의 창녀, 오스트리아년에 대한 외침은 배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복수를 하기 원했다.
국가는 왕이 필요 없다고 외쳤다. 그리고 때때로 공화국이라는 단어가 솟아났다. 한 목격자가 적었다. 백성들은 심지어 국민의회부터 마지막 카페에까지 분노해 있었다. 이것은 파괴적인 폭풍 후 1시간 전에 땅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았다. 누가 시작할 것인가? 루이는 6월 26일 일요일부터 법정이 두 군주를 취조할 의무를 지도록 주장한 자코뱅 당원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의 연설을 주의하여 읽었다. 왕비도 한 명의 시민이다. 그리고 왕은 왕국 제1공인의 자격으로 법에 따른다. 능숙하며 신중하다. 이 로베스피에르는. 그는 당통, 카를로, 까미유 데뭍랭이 공화국 또는 루이 16세를 대적할 수 있는 헌법적 수단을 언급하도록 놔두었다. 그리고 그들 각각은 섭정, 아마도 필리프 오를레앙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로베스피에르는 의견을 표하지 않았다. 단지 만약에 왕이 불가침의 존재라면 백성들 역시 그러하다고 말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왕을 조사해야만 하며 시민인 마리 앙뚜아네트를 조사해야만 한다. 루이는 로베스피에르의 입에서 모욕하는 말을 한마디도 결단코 찾을 수 없었다. 왕이 괴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페티옹이었으며 또 다른 의원인 바디에는 왕관을 쓴 불안당이라는 말을 던졌다. 로베스피에르는 왕의 폐위를 요구하는 코르들리에 클럽의 탄원서에 서명하지도 않았다. 그는 6월 24일 방동 광장에 모인 3만 노동자의 시위에도 참가하지 않았고 왕의 폐위를 위한 생토노레 거리 의회 앞 대집회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부르봉가를 오를레앙과 사람으로 대치한다는 생각에도 반대했고 섭정 실시에도 반대했다. 왕정은 그만, 폭군도 그만, 사람들이 외쳤다. 그리고 로베스피에르는 공화주의자임을 자처하는 콩도르세나 미국 작가인 토마스 페인을 따르지도 않았다. 루이는 관찰했다. 그는 바르나브의 말들을 깊이 생각했다. 바르나브는 왕비에게 조언을 했고 다수 의원들이 폐위에 반대 의견을 낼 것이며 의회는 왕이 헌법을 승인하자마자 그의 직무 정지를 끝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반복하며 말했다. 그러나 루이는 걱정스러웠다. 의회는 자원병 1000명을 고용하기로 결정했고 그들은 헌법에 충성하는 군대를 이룰 것이었다. 그리고 병사들이 부사관과 장교들을 선출할 것이었다. 또한 팡테옹으로 옮기는 볼테르의 유해를 배웅하는 행렬에 참석해야 했다. 퐁루아얄 다리를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루이는 자기 창문 앞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행렬은 플로르 관 앞에 45분 이상 멈추어 있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침실로 들어가 차양을 닫게 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다. 백성들이여 깨어라. 굴레를 뚫고 내 태초의 위대함으로 다시 오르라. 자유의 여신이 너를 부른다. 너는 그녀를 위해 태어났다. 끔찍한 노예제가 용기를 시들게 하지. 그러나 자유는 그 위대함을 다시 일으키며 그 자부심을 키우네. 자유여, 자유여. 루이는 이 모든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혁명이 넘치는 강같이 펄럭이도록 놔두어야 했다. 제방을 쌓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짓이며 어느 날엔가 말라 다시 원래 수원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이번 도주 시도가 바랭앙 아르곤에서 보낸 밤이 그에게 이런 지혜를 주었다. 이 강의 움직임 자체가 왕조의 그 자리를 모두 돌려줄 것이었다. 그러니 의회가 망명자들이 2달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의 재산에 대한 세금을 3배로 높이는 조치를 취한 것이나 상드마르스에서 바스티유 점령 2주년을 장중하고 성대하게 기념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파리 주교가 국가재단에서 미사를 집전했고 감사 찬양, 테데움을 시창했다. 코르델리에 클럽은 폐위를 위한 청원서를 7월 17일 바로 이 재단 위에 놓기 원했다. 그들은 이미 6,000명의 서명을 모았다. 그러나 그들은 불법이었다. 최고 권력기관인 의회가 왕 폐위 표결을 거부했으며 반대로 그에게 무죄를 선언했기 때문이었다. 7월 15일 대토론회에서 혁명을 계속하며 위험하다고 강조하며 결론을 이끌어낸 것은 1788년 그르노블과 비질에서 혁명의 시기를 연 바르나브였다. 바르나브가 말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들의 힘이며 우리들의 소유입니다. 우리 혁명의 열병이 무한히 연장되는 것입니다. 혁명을 끝낼 것입니까? 다시 시작할 것입니까?
만약 혁명이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위험을 수반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유의 길에서 이어질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왕정 철폐일 것이기 때문이며 평등의 노선에서 이어질 첫 번째 행동은 재산에 대한 공격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멀리 가기 원하는 이들에게 남아있는 8월 4일 밤은 재산에 반대한 법들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혁명이 강이 두 줄기 흐름으로 갈라지는 것 같았다. 하나는 혁명을 정착시키기 원했다. 다른 하나는 강에 실려 그냥 떠내려가기 원했다. 그리고 사실 그 극단에 왕을 넘어 부자와 재산을 비난하고 싶어하는 이미 그런 주장을 펼친 적 있는 분배주의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루이는 자신이 바르나브, 라파예트, 뒤포르, 그리고 CAS 같은 이들의 눈에는 한방 책임을 헤아려 냈다. 이들의 눈에는 한 방 책임을 헤아려 내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이들, 마레샬, 앙리오 같은 이들, 그리고 젊은 생제스트처럼 토지 분배를 꿈꾸는 피카르디인 그라쿠스 바베프에게는 자신이 장애물임을 알았다. 아하. 그리고 코르들리의 클럽 회원들은 인쇄업자가 모모로 시인 파브르 데글랑틴과 함께 의회의 결정에도 샹드 마르스의 국가재단에 7월 17일 청원서를 가져다 놓기로 한 결정을 유지했다. 자코벤 클럽에는 긴장감이 더 감돌았다.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는 신중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의 불법성과 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무력 조치를 염려했다. 그는 청원서의 모든 위험에 대해 경계했다. 그러나 또한 말했다. 위험의 순간이 소심한 순간은 아닙니다. 나는 지각 있고 관대한 백성들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코벤 클럽은 청원서에 합류했다. 바르나브, 라파예트, 듀포르, 라메트에게는 지나친 일이었다. 그들은 의회장을, 자코벤당을 떠났다. 그들은 그곳에서 멀지 않은 여전히 생토노레 거리에 있는 페양 수도원에 새로운 온건파 클럽, 페양 클럽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애국파들의 당은 분열되었다. 7월 16일, 코르들리의 당원들과 자코뱅 당원들은 국가재단에 청원서를 놓으러 갔다. 청원서는 의회 법령이 주권 백성의 바람에 반하는 것이라 선언하며 죄를 지은 왕에 대한 판결과 왕권의 대체와 새로운 행정권력의 조직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 날인 7월 17일 일요일에 백성들이 와서 서명할 것을 권유했다. 사람들은 바스티유 광장에 모여 행렬을 이루어 샹드 마르스로 가려 했다. 그러나 국민 방위대들이 거기서 집회를 맡고 있었다. 바이이와 파리시가 모든 집회를 금하는 계엄령을 적용하도록 결정했다고 했다. 모집된 병사와 자원 부르주아 민병대가 합쳐진 국민 방위대 대대가 시청 창문에 매달아 놓은 것과 같은 붉은 깃발과 함께 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원자들 10,000명 중에는 작은 무리를 이루어 샹드 마르스 광장에 온 수많은 여자들이 아이와 함께 있었고 청원자들은 국민 방위대들이 총, 검, 대포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이 자신들에게 발포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긴장이 고조되었다. 국가재단의 단 아래서 여자들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보려고 판자에 구멍을 뚫으려 했다는 남자 둘을 발견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이 귀족들의 사주를 받아 거기 있었던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들은 폭탄을 설치하려 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을 때렸다. 그들을 매달고 목을 베었다. 머리를 창끝에 매달았다. 바스티유 정복자들의 지휘관 마야르와 화가 다비드가 약 4,000에서 5,000명 정도로 점차 줄어드는 무리 중에 있었다. 붉은 깃발을 내려라. 검을 내려라. 우리들은 이렇게 외치며 소나기 같은 투석 세례를 받으면서 전진해 오는 라파에트의 부대에 맞섰다. 붉은 깃발이 펼쳐졌다. 군인들이 허공에 첫 번째 일제사격을 했다. 그러고 나서 기병대가 공격하는 군중에게 발포했다. 일제사격이 계속해서 탕탕거렸다. 국민방위대는 샹드 마르스 너머로 도주자들을 추격해 정원, 잔디밭, 주변 숲에서 총검으로 체포했고 많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노인들을 죽였다. 소문에 따르면 총칼에 의한 사망자가 1200에서 1500명을 헤아렸다. 100명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생강이 피의 물결처럼 흘렀다. 생강은 온건파와 공화파를 나누었다.
라파에트와 바이는 백성들에게 이제 학살자들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을 죽인 국민방위대들은 무질서, 폭동, 약탈, 암살, 창끝에 달린 머리들을 이제 끝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다. 애국파들 진영에서는 진압을 염려했다. 당통은 아르세슈르 오브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피신했다가 이후에 영국으로 갔으며 데몰렌과 마라는 몸을 숨겼다. 사람들은 민중의 멋 인쇄기를 부수었다. 프랑스 브라방의 혁명은 정관되었다. 로베스피에르는 생통주 거리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생토노레 거리에 있는 친구, 가구장의 듀플레이 집에서 며칠 밤을 보냈다. 그는 애국파들의 성 바르톨로메오 대학살, 신교도들의 정치적 지도자 앙주공 앙리 드 나바르의 결혼식 날이었던 성 바르톨로메오 축길에 행해진 신교도 대학살을 염려했다. 계엄령의 붉은 깃발은 7월 25일까지 파리시청 정면에 걸려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출판업자 리오가 7월 26일 썼다. 일이 그렇게 된 것을 보게 되어 마음이 참으로 아프다. 그렇게 프랑스를 갈라놓을 두 정치적 견해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며 이미 보았다. 지난주에 시작된 분열이 더 계속된다면 내게 보이는 것은 끝없는 불행뿐이다. 프랑스 대혁명 막스 갈로 4부 24장을 읽었습니다.